네, 안녕하세요.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연금레터 에디터 정선미입니다.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가고 어느덧 얼마 있으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은 어김없이 희망퇴직이나 아니면 명예퇴직이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정년을 앞둔 직장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누구나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시죠. 이 퇴직금 외에도 추가로 위로금이라던가 이런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희 인머스트에도 퇴직 후 은퇴 설계나 또는 퇴직소득세 절세 방안이라던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희망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곧 퇴직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 퇴직금에 대한 예상 세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연금 수령을 통한 퇴직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RP는 납입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따라서 이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산정되고 이 IRP로 수령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직장인 김연금 씨는 올해 2024년 12월 말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년까지는 좀 남기는 했지만 올해 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과 또 퇴직 위로금까지 총 3억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조건이 나쁘지 않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연금 씨는 1995년 1월에 입사해서 30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줄곧 한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이 김연금 씨는 과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없고 올해 말 퇴직할 때 총 3억 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법상 퇴직금에 대해서 이 퇴직소득이라고 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이라고 하고요. 이 법정 퇴직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한 규정으로 이 근로기간에 대응하여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이 퇴직금 을 말하고요. 이와는 별도로 명예퇴직이라던가 희망퇴직 이러한 이유로 퇴직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희망퇴직금, 퇴직위로금 이런 것들을 법정 외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이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을 합해서 퇴직소득세가 가세가 되는데 이 금액이 목돈이다 보니까 상당하기 때문에 이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다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세 포인트가 숨어 있는 건데요. 보여지는 그림은 이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종류와 그 소득에 따른 과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또 예적금을 들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나중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소득, 복권에 당첨이 되면 기타소득 이렇게 발생이 되고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총 8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8가지 중에서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떼어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과세를 하는 걸까요? 위 사례에서 김연금 씨의 경우 회사에서 30년 근속 후 퇴직 시에 퇴사 직전까지 월급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 월급에 대해서 근로소득 관련 세금도 부과를 하고 또 퇴사하면 받게 될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 그리고 목돈으로 받은 퇴직소득까지 더해서 한 번에 종합과세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부담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뭔가 비합리적이다 해서 이 세법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누적된 퇴직소득을 나머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김연금 씨는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이 30년 동안 쌓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내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금 씨는 이 30년 동안 다닌 회사를 올해 말 퇴직하면서 이 법정 퇴직금과 법정의 퇴직금을 합해서 총 3억 원이라는 퇴직소득을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 퇴직급여 3억 원에서 30년에 해당하는 근속연수 공제금액인 7천만 원이 차감이 되고요. 이후 차감된 2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환산급여는 9,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환산급여 공제는 5,730만 원이 되는데요. 이 환산급여 9,200만 원에서 5,730만 원을 차감하면 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3,47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김연금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15%에 해당이 되고요. 이 15%에 해당하는 환산 산출세액은 393억 5천 원으로 이 산출세액은 986만 2,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김연금 씨가 납부해야 될 퇴직소득세는 1,084만 원이 됩니다. 이게 김연금 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인데요. 이렇게 김연금 씨가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3억 원이라는 퇴직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2억 8,914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IF로 이체를 받을 경우에는 당장의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 김연금 씨의 퇴직소득세는 이제 1,084만 원이죠. 물론 다른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크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1,084만 원이라 세금마저도 좀 아깝죠. 그래서 비록 세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장기 근속하면서 받아는 내 소중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이 IRP로 절세 혜택을 야무지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보여지는 그림은 한 직장에서 장기 근로한 후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세분함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한 표인데요. 자세한 거는 저희 블로그라던가 연금 레터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IRP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이 IRP 계좌가 아닌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하고 원천 징수가 된 후 세후 금액으로 수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는 과세 이연의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이연되기 때문에 이연되는 기간만큼 추가적인 운용수익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세금을 포함한 운용수익이 모두 재투자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주는 절세 혜택까지 제공되는 점입니다. 퇴직금을 실제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연차에 따라서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30% 절감을 해주고요. 11년차부터는 40%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실제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필요한 정보가 바로 이 연금 실제 수령 연차라고 하는데요. 이 연금 실제 수령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김연금 씨가 2024년 말에 퇴직을 해서 이 IRP로 받은 퇴직금을 5년 뒤인 2029년에 연금으로 최초로 수령을 하고 매년 연금 지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2029년이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1년차가 되고 2030년은 2년차 그리고 매년 연금으로 수령하니까 35년은 7년차가 되고요. 2039년은 실제 수령 연차 11년차가 됩니다. 이 경우 2039년부터 김연금 씨가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29년에 연금을 최초로 수령해서 연금 지급을 받다가 그 다음해인 2030년에 연금 수령을 잠깐 중단했어요. 그리고 2033년부터 다시 연금 수령을 재개했다면 2029년이 실제 수령 연차 1년차가 되고 2033년이 실제 수령 연차 2년차가 됩니다. 이렇게 IRP 계좌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 퇴직금에 대해서 IRP로 의무 이전을 시행하고 있고요.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절세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퇴 후 남은 여생까지 긴 기간 동안 퇴직금을 어떻게 인출해야 하고 또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본래 연금 계좌, 연금저축이나 IRP 이 연금 계좌는 만 55세 이후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가 되어야만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55세가 넘었다면 바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IRP 계좌에 퇴직금만 있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만 있다면 만 55세 이후 그리고 IRP 계좌 가입기간 5년 경과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IRP 계좌에 퇴직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함께 같이 들어가 있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은 IRP에 퇴직금이 이체되자마자 바로 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에 얼마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만 절세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만 되는데요. 여기서 연금 수령 한도란 은퇴자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중 최대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데요. 즉 퇴직금을 IRP로 지급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빼쓰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 수령 시 매년 받을 수 있는 이 최대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식은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대로 계산이 되는데요. 먼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을 하려면 이 연금 수령 신청한 그 연금 계좌의 평가금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연금 계좌의 평가금은 연금 수령을 개시한 첫 해에는 이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의 연금 계좌의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연금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 한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분모에 있는 이 연금 수령 연차에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차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만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기간 5년 경과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이 바로 1년차가 됩니다. 여기서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 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해 있는 해가 1년차가 되고 반면에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 계좌에 가입한 경우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가 6년차가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김연금 씨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만 54세인 김연금 씨가 올해 퇴직하면서 받은 이 3억 원의 퇴직금을 2013년 4월에 가입한 IRP 이체하고 2028년 만 58세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1년차는 언제가 될까요? 연금 수령을 개시한 만 58세가 1년차일까요? 네. 만 55세 그리고 가입기가 5년 경과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2025년이 1년차가 되고요. 실제 연금 개시를 신청한 2028년이 만 58세는 4년차가 됩니다. 이 경우 2028년 연금 수령 한도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2028년 김연금 씨가 최대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면에 앞서서 김영금 씨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 계좌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 만 55세부터 6년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한 2028년 만 58세에 9년차가 됩니다. 이 경우 2028년 연금 수령 한도는 개시 신청한 날 IRP 계좌에 있는 잔고 금액에서 이렇게 9년차가 들어가서 계산이 된 금액이 2028년 김영금 씨가 최대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매년 연금 수령 한도는 이 분모에 있는 연금 수령 연차가 수령 한도의 영향에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연금 연차가 늘수록 한도도 커지고 또 11연차부터는 한도 적용 없이 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연금 수령 한도는 장수시대에 한꺼번에 꺼내 쓰지 말고 길게 나눠서 받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연간 꺼내 쓸 수 있는 금액 한도와 관련된 이 연금 수령 연차, 여기 이 연금 수령 연차와 그리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 감면을 위한 연금 실제 수령 연차는 다르다는 점,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든 연금 저축이든 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자금의 원천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납입한 개인적으로 해당 연금 계좌에 납입한 원금 중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납입한 원금 중에서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리고 앞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 이 퇴직금,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서 발생된 운용수익,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 세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4가지 원천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이 4가지 자금 원천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 그 다음에 퇴직금,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이 순서로 인출되도록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개시를 하면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부터 인출되는데 이 금액을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든 혹은 중도 인출해서 연금 외로 수령을 하든 어떻게 수령하든지 간에 세금 떼가는 거 없이 원금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금이 인출이 되는데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래 내야 할 퇴직 소득세율에서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30%에서 40% 할인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떼진 후 이 세후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게 되면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까지는 30%에서 40% 할인된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서 부과가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초과한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40% 할인 없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율 100% 그대로 적용해서 다 부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이 되는데요. 이들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 세금 부과 방식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들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넘게 인출하게 되면은 해당 금액에 대해 전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게 되면은 연금 소득세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저율과세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연 1,5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만을 재원으로 한 금액 기준입니다. 즉 퇴직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여기 1,500만 원 금액에 카운트가 안 되는데요. 또한 연금 계좌 한 개당
연 1,500만 원이 아니라 인출하는 전 금융사의 연금계좌 합산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하는 전 금융사 연금계좌 내에서 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연 1,500만 원을 넘게 인출하냐 안 넘냐를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좌별로 연금 계좌별 각각의 평가 금액으로 계산되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 1,500만 원 이 기준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이 아닌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초과해 연금 외에 수령을 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 16.5%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한 연금 수령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든 김연금 씨의 예시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만 54세인 김연금 씨는 올해 말 퇴직하면서 3억 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최종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아까 1,084만 8,750원 이었는데요. 김연금 씨가 3년 뒤인 2027년 만 57세에 연금 개시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관련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인출해서 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만 받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인출 시점을 좀 뒤로 늦출 수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매년 연금 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인출을 하되 실제 수령 연차 10년 내에는 인출 시 원래 내야 할 총 퇴직소득세 1,084만 원에서 325만 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최대한 인출 시점을 늦춰 퇴직소득세를 4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선 경우와 다르게 인출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연금 개시를 한 첫 해부터 10년차까지는 최소 인출 금액 이게 증권사마다 다른데 보통 10,000원인 경우도 있고 10만 원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최소 금액만 연금 수령을 하고요. 11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 1,084만 원에서 434만 원까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인 실제 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도를 누적하여 산정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 1회라도 연 한 해라도 연금 수령이 있어야 연차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IRP를 활용한 퇴직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Q&A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할까요? 네, 만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한다면은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이라면 법정 퇴직금을 급여 계좌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IRP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이 넘은 퇴직자이시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외국인이거나 사망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IRP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로 일시금 지급을 허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라면 IRP로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이렇게 DC형 퇴직급여 수령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 계좌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IRP 계좌가 없으시다면 계좌 개설부터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 55세가 넘으셨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시거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IRP 계좌를 통해서 받아 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계좌 개설이 끝난 후에는 회사 내의 퇴직연금 담당자
에게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회사마다 좀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 수가 있지만 보통 이 IRP 계좌 개설 후에 통장 사본이라던가 아니면 이 통장 사본 역할을 하는 IRP 가입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요. IRP 가입 확인서는 이렇게 어플이나 이런 홈페이지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삼성증권의 경우 이 연금 절세 메뉴에 퇴직연금에 들어가면 여기 IRP 가입 확인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메일 주소로 넣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장 사본이라던가 IRP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은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 즉 이 금융사에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이 금융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 세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자는 입금을 받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건지 연금으로 수령할 건지 선택을 해주셔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IRP로 받고 희망 퇴직금은 급여 계좌로 일시금으로 이렇게 각각 수령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회사에 따라서 이 법정 퇴직금과 희망 퇴직금과 같은 법정 외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이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 중 일부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퇴직금을 급여 계좌로 한 곳에서 수령을 받고 이 수령한 금액 중 일부만 연금 계좌에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연금 계좌에 이체를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퇴직금을 일반 급여 계좌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100% 다 떼고 세후 금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 수령한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하면은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퇴직금에서 연금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차지한 비율에 맞춰서 퇴직소득세를 연금 계좌로 환급해 주게 됩니다. 퇴직금을 개인 급여 통장으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이미 다 납부했는데 그렇다면 IRP를 어떻게 이체하고 환급받나요? 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고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필요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급 절차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을 하고요. 이때는 일부만 입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서류, 통장 사본이라던가 과세 이연 계좌 신고서 이런 것들을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이연 신고서는 해당 금융사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이 계좌별로 직접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필요 서류 등을 지참해서 직접 지점에 내방하시거나 콜센터를 통해 유선상으로 신청을 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한 후에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해당 환급 세금을 IRP 계좌로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전액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수령받은 연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 해지로 전액을 인출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금 외 수령으로 보기 때문에 해지하는 연도의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 한도 금액 이내의 퇴직금은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서 퇴직소득세 30%에서 40% 감면이 되고 그거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부과를 합니다. 그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일부만 인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경우 불가합니다.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계좌와 다르게 이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IRP 계좌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법에서 허용한 특별 사유의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사유는 뭐 본인이나 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개인 회생 절차, 아니면 뭐 파산 선고, 이런 특별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사유에 따라서도 세율도 각각 다르고, 또한 계좌 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100%가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인출 시점을 늦추더라도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연 한 해라도 반드시 연금 수령이 있어야 실제 수령 연체로 잡힌다고 하는데, 최소 인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건 따로 규정상 최소 인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인출 연차를 계산하는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인출 한도를 정해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10,000원, 어떤 곳은 100,000원 이렇게 좀 상이하다 보니까 갖고 계시는 이 금융사 직접 내방하시거나 콜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A금융사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이미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금융사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은 더 이상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연금 계좌에서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의 각각 IRP 계좌가 존재하는데, 이 삼성증권 IRP에서는 연금 수령을 시작을 했지만 미래에셋 IRP에서는 연금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 미래에셋 IRP에서는 세액공제도 가능하시고 계속해서 입금도 가능하십니다. 단 연금 수령을 시작한 삼성증권 IRP에서만 추가 납입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IRP를 활용한 퇴직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분들 혹은 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번 영상과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연금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